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돌려라. 그리고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하고 그대가 아무리 범민할 때라도 밤이면 죽을런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범민은 곧 해결될 것이다. 그리하면 의무란 무엇인가? 인간의 소원이란 어떤 것이라야 할 것인가가 곧 명백해질 것이다. 명성을 떨쳤던 사람도 죽고 나면 이렇게 빨리 잊혀지는 것을.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죽음. 자기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라. 그러면 아무리 큰 범민과 갈등이라 할지라도 하찮게 여겨지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루를 마치고 난 그날 밤 죽을런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고민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두 빈손이 되어야 하는 것을. 따라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하루를 경홀히 여기지 맙시다.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알뜰히 꾸려 갑시다. 죽는 순간 조금 덜 후회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뜰가, 뜰구석, 마당카, 방구석, 뜰 밑에서, 뜰 수 없을 만큼, 뜰 아래채, 뜰 아랫방, 뜰 안에 심어두다. 뜰박, 뜰 앞, 방구석, 뜰 밑에서, 뜰 수 없을 만큼, 뜰 아래. 자, 뜰가, 뜰구석, 뜰 안, 방구석, 뜰 밑에서, 뜰 수 없을 만큼, 뜰 아래, 뜰 안에, 뜰 밖, 뜰 앞.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 넘어져 보면 한다요. 무릎이 빨갛도록. 넘어져 본 적 있나? 무릎이 빨갛도록 넘어져 본 적 있나? 무릎이 빨갛도록 넘어져 운 적 있나?
아끼던 바지, 아끼던 바지, 바지에 아끼던 바지, 아끼던 바지, 아끼던 새 바지에 구멍난 순한, 구멍난 순한 구멍난 순환의 날, 땅바닥에 박혀진 돌, 넘어지게 했을 때, 바지에 구멍난 순환의 날, 땅바닥에 박혀진 돌이 넘어지게 했을 때, 인생사 여행길에 느낀 적 있었던가? 세상에 박힌 돌도 멍들게 한다는 걸, 가슴에 돌불이 박혀 핏빛 맺힌 상을 멍들어 쓰린 고통, 꿈꾸는 사색창, 멍들어 고통, 쓰린 고통, 멍들어 쓰린 고통, 멍들어 고통 끝에, 멍들어 고통 끝에, 멍들어 고통 끝에, 꿈꾸는 사색의 창, 몸과 마음 토닥이며 붙잡고 일어나자. 박혀진 그 돌부리가 일어서게, 박혀진 돌부리가 일어서게 하는 곳, 보릿고개, 보릿고개, 유년의 고향 추억, 달콤히 미화시켜 가슴에 새긴 그림, 그 한 점 그리울 때 꿈인 듯 빛나는 6월, 기다리는 허기증, 꿈인가 빛나는 6월, 기다리는 허기증, 종달새 날아올라 푸르륵 파르륵 바람이 일면 이랑은 산들산들 청보리 춤을 춘다. 초여름 들녘을 나르며 소저녁 들녘 나르며
뻐꾸기가 오는 날, 겨울도 버텨내온 끈끈한 저결속력,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파도처럼 자연의 풍랑, 불어낸 자연의 풍당, 푸른 물결 이룬다. 누렇게 익은 보리, 누렇게 볼이 있고 높은 제 볼이 익어 높은 제 넘던 그날, 텃밭에 풋고추들 밥상에 올라앉아 찬물에 보리밥 말아 미소꽃향 피운다. 올해 설레 많고 탐방길 뜨벅뜨벅 간밤에 내린 비 가슴속 깊이 젖고 새벽에 눈을 떠보니 맑은 공기 감싼다. 따스한 봄 햇살이 동행자 반겨주며 봄 햇살 나란히 걸음걸이 쌍쌍이 손잡고서 가벼운 몸가짐으로 산책길을 나선다. 흥겨움 철로 나니 나서 푸른 숲 버무리며 아우르며 소나무 늘씬한 몸 하늘에 높이 솟아 제자리 지키고 서서 한바구음 웃는다.
울림의 문 박덕은 하루는 겨울물 따라 걷고 있는데 넓적 바위나 대피는 심심한 대낮의 햇발 위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낮잠 자고 있었다. 초조한 응시를 내려놓은 채 나른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오후 3시에 느그나풀 방패 삼아 할 일 없는 무료함이 주는 묘한 평화를 느껴졌다. 날카로운 경계심은 허공의 바닥으로 내던져 놓고서 홀라덩 누워 자고 있었다. 저 순하고 간절한 눈빛이 들 때까지 그렁그렁 눈물 맺힌 밤에는 먹먹한 혀를 꺼내 털에 비어든 아픔을 오랫동안 핥으며 닦아냈을 게다. 닦으면서 질긴 슬픔을 맛보고 혀끝에서 뭉그러지는 비릿한 숨을 삼켰을 게다. 생의 한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고양이는 가슴에 박힌 가시뼈 때문에 컥컥거리며 밤을 지했을 게다. 나는 여태 등을 꼿꼿이 세우고 냉소적으로 다가가 날선 발톱 같은 겸언으로 상대방을 핥히곤 했다. 우스갯소리로 발톱 겸연히 숨겼지만 비수처럼 날카로운 겸언에 상대방은 상처를 입곤 했다. 그러다 내 미래의 새벽까지 날카로운 발톱에 생채기가 났다. 그 후로 나는 마음의 벼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끝도 없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다행히 고양이와 친해지면서부터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시조 울리면 문 박덕은 심심한 정오 무렵 대낮 햇발 아래 나른한 휴식한 때 낮잠 잔 괭이처럼 느긋한 방패로 삼아 평화로움 누린다. 허공의 바닥으로 내던져 버리고서 순하고 간절하던 그 눈빛 들 때까지 먹먹한 햇바닥 근에 벤 아픔을 핥는 미래의 새벽까지 발톱에 생채기나 마음의 평화로 떨어져 헐떡이다. 다행히 고양이 만나 마음 안정 되찾다. 고무신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목련나무 아래서 웅크리고 있었다. 주름처럼 잠금이 진 고무신이었다. 제 속과 겉이 온통 서러운 흰 고무신이었다. 그 위로 목련꽃잎이 살랑 떨어졌다. 굽은 달았지만 꽃잎에 몸을 담고 더 걸을 수 있다는 듯이 고무신은 앞코를 지켜들고 있었다. 한때 가족의 발이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 안에 살았을 고무신.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은 고무신에게 괜스레 미안했다. 뭔지 모를 감정에 마음이 불안했다. 가족으로부터 면회당했던 지난날이 일으켜져 조임스레 고무신을 주워들고 집으로 가져왔다. 초등학교 4학년 봄 보자기로 둘줄만한 도시락을 겨드랑이 밑으로 가로질러 맨 후 소풍을 갔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고무신은 돌멩이를
닥닥 씹으며 저잘거리느라 신났다. 산길에 따라가는데 회항색 나뭇가지가 눈에 띄었다. 하나를 끊어 잘근잘근 씹어 빨아먹었다. 달짝지근했다. 달달한 우윳빛 수액에 맛들인 손은 나뭇가지를 계속 들고 다니게 했다. 대여 시간이나 되는 그 먼 길을 갔다 오는 동안 갔다 오다. 갔다 오다. 갔다 오다. 갔다 오다. 갔다 오다. 갔다 오는 갔다 오는 동안 나뭇가지를 계속 잘그냥을 씹었다. 소풍을 다녀온 그날 밤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살갗이 얼고 부스럼까지 쏟았다. 창자까지 부올라 보호처럼 내배는 퉁퉁 부풀었다. 진물이 흐르고 악취가 났다. 어머니 등에 업혀 용하다는 약방을 돌아다녔는데도 고칠 수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약방을 약방들을 어머니 등에 업혀 용하다는 약방들을 돌아다녔는데도 고칠 수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살 가망이 없다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어린 동생들에게 전염될 수도 있다는 동네 어른의 염려 때문에 내쳐서는 안방에서 마을로 다시 여관으로 옮겨졌다. 마당에서 여관으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00 다시 여관으로 마당 여관 다시 여관으로 다시 안방에서 마루로 다시 마당에서 헛간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가바지를 깔고 누워 있어야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풍길에서
팔아먹었던 나무까지는 온나무였다. 어쩔 수 없는 경리라지만 자꾸 눈물이 났다. 가족의 바깥으로 밀려나 버려졌다는 사실이 몹시 서로 손을 잡고 우는 어머니를 애써 면했다. 어머니는 내 고무신을 깨끗이 씻어 곁에 놓아두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놓아두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고무신을 신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했던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무신을 신어야 발이 다치지 않아. 엄마를 대신해서 고무신 너를 지켜줄 거니까 꼭 고무신을 신어야 해.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한 고무신은 한밤중에도 졸음 묻은 어둠을 끄끌끌 털어내며 내 곁을 지켰다. 온몸으로 기도를 올리는지 고무신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산속에 있었는데 밤에는 흙가를 기웃거릴 족제비, 너구리 때문에 무서웠다. 산짐승이 가까이 다가오면 손에 잡히는 대로 뭐든 집어던졌다. 헛간에 버려졌다는 원망 때문인지 급히가 어머니를 대신한 고무신까지 집어던졌다. 병석을 털고 일어나 신발을 신고 싶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돌아올 수 없는 저 먼 곳으로 던져버리고 싶었다. 아침이면 어머니는 헛간 입구를 향하여 던져진 고무신을 어느새 내 곁으로 바짝 갖다 가져다 놓았다. 다행히 알아누운 지 한 달가량 됐을 무렵 몸에 붓기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다. 고무신을 신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다. 햇살을 받은 고무신은 아픔을 털며 숨고르기라도 하는 양 반짝였다. 하조우품으로 돌아왔지만 한때 버려졌다는 서러움 때문인지 곱비 풀린 반항이 시작됐다. 어리석게도 어머니의 말씀 따르지 않는 것이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는 길에 애겨졌다. 신발을 벗어던지듯 어머니의 속을 무더기도 썩히며 살았다. 중년의 나이가 될 무렵 어머니는 당뇨병에서 합병증으로 병석에 들어누웠다. 힘이 없어 늘 방에만 누워 계셨다. 내 발의 문수보다 더 작아진 어머니는 이제 여력이 없어 아들의 신발을 챙길 수도 없을 만큼 허약해졌다. 더 이상 신발이 벗겨져도 다시 신으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대틀 위에 있는 어머니의 고무신은 정지된 시간처럼 깜깜했다. 푹 꺼진 분화구처럼 적막했다. 내 등을 오래치며 짜자이를 쳤으며 졸음만 흐릿한 얼굴로 누워만 계셨다. 하루는 어머니의 고무신을 깨끗이 썼다. 뭉게어린 어머니의 시간을 담고 길라도 걸을 수 있도록 고무신을 대토라에 내려놓았다. 세살 무렵 마당에서 처음으로 걷기 시작할 때 어머니는 고무신을 신겨줬다. 그때부터 고무신은 밤일 일하러 나가는 어머니를 대신해 부딪혀 멍들고 찢겨졌다. 찢겨진 그 고무신처럼 7남매를 키운 어머니의 시간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상처투성이었다.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터
토성이었다. 토성이었다. 어때 토성이였다. 언더 토성이었다. 언더 토성이었다. 아니네. 10여 년을 병석에 누운 탓에 뒷굽이 닳지 않는 멈춰버린 시간만이 고무신 위로 흐르고 있었다.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셨다.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하루를 헤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 나는 헛간에 알아누울 때처럼 악몽을 꾸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 날은 꿈속에서 어머니가 고열에 들더니 말을 만져주셨다. 만져주다. 만져주다. 셋, 만져, 그런 날은 내 손을 붙잡고 지켜주었다. 곁을 지켜주었다. 훌훌 털고 일어나 어서 신발을 신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만져주었다. 만져주었다. 지켜주었다. 옥년나무에 있는 고무신을 집으로 들고 와 비누칠을 해가며 깨끗이 썼다. 빡빡 닦으니 고무신은 어느새 고운 빛을 띠었다. 그 고무신에 흙을 담고 화초를 심어 아담한 화분으로 변시켰다. 얼마 안 있으면 꽃이 필 것이다. 어머니의 환한 웃음처럼 화사한 꽃이 필 것이다. 험한 시간을 건너야 할 때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처럼 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동요 가상와는 달리 밑창이 너덜너덜해져도 낡은 신발을 벗을 수가 없었다. 외로운 길들은 뒷굽을 갉아먹어도 계속 신어야 했다. 6살에 대학에 들어간 나는 엉뚱뿐만 아니라 학비까지 내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중학생 과외를 시작했다. 1년 내내 빠짐없이 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이 했지만 생활비가 늘 부족했다. 그렇다고 힘들다며 정도의 대학을 자퇴하기는 싫었다.
실밥이 터져나오는 걸음을 단단히 동염했다. 등뼈 꼿꼿이 세우고 신발의 앞구를 지켜들며 걸었다. 부족한 용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신발은 기껏해야 비닐구두가 고작이었다. 하지만 비닐구두는 그리 오래 신지 못한다는 것이 흠이었다. 앞쪽은 멀쩡한데 꼭 뒤쪽이 갈라져 너덜너해지다가 떨어져 나갔다.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대생 앞에서 걷는 때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 발걸음 하나씩 뗄 때마다 발뒤꿈치가 들어 올려지니 뒤에 따라오는 여대생의 눈길에 들어 올려지니 2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들어 올려지니 뒤에 따라오는 여대생의 눈길에 그게 선명히 눈에 여대생의 눈길에 그게 선명히 눈에 선명히 210 위에서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대서 열둘 눈에 선명히 눈에 띌 수밖에 선명히 띌 수밖에 선명히 눈에 띌 수밖에 선명히 띌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냄새가 짙은 가난한 냄새같이 너덜너덜한 뒤축은 쉽게 두둥하자. 가난한 냄새같이 너덜너덜한 뒤축은 210 가난한 냄새 같은 가난한 냄새같이 가난한 냄새같이 너덜너덜한 뒤지고 쉽게 들통났지만 대학생이라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 구멍난 급으로 미끄러운 빗길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야 했다. 구멍난 그 급으로 새어들어온 빗물은 발을 옮길 때마다 찌그럭 창피한 소리를 냈다. 나의 생을 처음으로
직립 보행하며 직립 77 보행하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세상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낡은 비닐구두처럼 초라했다. 하루는 학과에 단체로 산행을 갔는데 그 산길은 가파른 데가 아주 많았다. 아주 느리게 걸어 올라간다 해도 나이 밝은 여생들로 내가 말았다. 그러다 보니 비탈길 오는 여생들 눈길에 나의 떨어진 비둘구두 뒤축이 잘 보일 수밖에 없었다. 잘 보일 수. 아무리 감출해도 감출 수 없는 가난한 풍경. 그게 간 신경이 쓰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느리느리 앵렬이 맨 뒤로 자주 빠지곤 했지만 어쩌다 보면 또 내가 약선보다 더 앞서 걷게 될 때가 많았다. 그런 일이 있던 다음날에도 나는 여전히 그 낡은 비닐구두를 벗지 못하고 신고 다녀야 했다.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독해져야 했다. 212 212 212 줄 간격없애 말벌이 독성이 가장 강한 시기는 상사가 피는 가을 무렵이라 했다. 돼지는 온통 붉은 꽃물을 열정에 시닫고 있는데 말벌은 겨울날을 준비하여 스스로 독성을 키운다. 이처럼 험한 시간을 버티기 위해 스스로 독해지는 것들이 있다. 최선을 다해 독해져야만이 어려움을 견디는 생명들이 있다.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독해질 수밖에 없다. 대학을 다이도 그림 나는 더욱 독해졌고 쿨톡으로 세상과 직면하며 나왔다. 그렇게 힘든 대학 생활을 낡은 비닐구두 밑창에 쏙 엉겨 붙었다. 돌이켜보면 역경이 닥칠 때마다 나는 늘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게 해주는 신데렐라를 입고 같은 새 신발은 잠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무거운 소금덩이를 발이 차고 있는 듯해 걸음을 뗄 때마다 힘에 힘겨웠다. 새끼홍학의 소금 신발처럼 부었다. 새끼홍학 212 밑에서 둘 소금 신발처럼 버거웠다. 작은 호숫가에서 해난다. 해나자마자
건기가 찾아오고 물은 말라 속못으로 변한다. 눈뜬 지 얼마 안 된 새끼 홍학은 눈뜬 지 얼마 안 된 새끼 홍학은 25km나 떨어진 단옷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럴 때마다 새끼 홍학이 발현한 소금이 달라붙기 시작한다. 걷기가 몹시 부담스러운 소금 전개뿐인다. 무거운 소금 신발을 신으면 새끼 홍학은 독하게 마음먹에 하우스까지 걸어갈 수 있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새끼 홍학처럼 무거운 소금 신발을 신고도 독하게 걸어가야 하는 건 아닐까.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213 213 하나 둘 셋 넷 돼서 넷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병에 걸려 병치를 할 때가 있다. 그런 때도 나는 여전히 낡은 신발을 신고 병원에 갈 것이다. 병실에서만 나는 쓸쓸한 시간도 그 신발을 넣고 담담하게 건널 것이다. 일부라도 내게 맞지 않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봐야 한다. 그의 가방을 메고 길을 걸어볼 필요도 있다. 발을 재물집이 잡히고 어깨에 짓누른 통증을 겪게 되면 아픔이 다르게 느껴진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가장 어두운 아픔에 가닿을 때 가닿다. 가닿을 때 이루어진다. 눈을 맞으면 친구 집으로 걸어갔다. 눈을 맞으면 한때 샘물이었을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구멍 뚫린 울타리는 바람이 떠나는 상처로 인풍대를 감쌌고 길가의 돌멩이들은 하얀 꽃갈무리를 쓰느라 깔깔거리고 있었다. 이제 겨울만 지나면 친구와 나는 대학생이 된다. 한방눈처럼 분홍 꽃빛이 펑펑 내리는 봄날 속으로 우리는 걸어갈 것이다. 기차역에 나 있는 뻥뻥대를 지나 친구 집에 다다랐다. 위에도 대굴 같은 기와집이었다. 고풍스러운 소나무마다 우듬지 가득 하얀 고봉밥이 쌓여 있었다. 하얀 눈에 척 봐도 부잣집이었다. 그는 나랑 여태 친한 친구로 지내면서도 내게 단 한 번도 자기 집과 가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러고 보니 그 친구 집에 놀러간 사람은 아무도 내가 처음인 것 같았다. 집안에 들어서자 나는 매우 놀란 눈길로 집안 구석을 둘러봤다. 그만큼 잘 사는 집이었다. 난 솔직히 그가 매우 가난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봤던 그의 모습은 옷을 기어이 입어도 곧바로 터지는 솔깃처럼 늘 의기소침해 있었다. 친구들과 좀처럼 어울리지도 않았다. 잘 웃지도 않았고 틈만 나면 잠을 잤다.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맨날 졸고 있었다. 마치 잠자기 위해 학교 온 것처럼 그는 잠을 자다가 일어나 도시락 까먹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집으로 갔다.
늘 그렇게 어릿한 눈빛으로 치려던 그가 뜨거운 불길이 들어온 아궁이처럼 열기띤 목소리를 말했다. 내가 그린 그림 보여줄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 네가 처음이야. 기대되는데. 일세 이박을 앞두고 있는 그는 집 뒷곁으로 나를 이끌었다. 왜 그림을 방에 걸어두지 않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 뒤를 따라갔다. 풍경화일까 인물화일까 몹시 궁금했다. 상당히 긴 뒷곁의 외벽에 그의 그림이 쭉 진열되어 있었다. 그림의 사이즈가 엽서만한 것에부터 사인농 작다 2배 크기의 액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림 소재였다. 그림 소재가 한결같았다. 놀랍게도 그 그림은 그가 재래식 화장실 직간에 앉아 똥을 누는 모습이었다. 그것도 똥 한 덩이가 뚝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었다. 거기 걸린 크고 작은 12점 모두 그림 내용이 똑같았다. 순간 가면을 쓰지 못한 나의 눈은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만 쨍그리고 말았다. 그거 안짜나 할까봐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와 지금 내 눈앞에 그가 동일인물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그는 나와 문학의 완벽한 타인인 것처럼 느껴졌다. 볼일만 보고 재빨리 빠져나온 직간이란 공간이 왜 그에게는 이토록 특별한 것일까? 냄새나고 더러운 똥이 그에게 왜 소중한 것일까? 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때 내 글자? 너의 그림평을 듣고 싶어. 그는 으스대며 내 그림평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평. 그런 그에게 나는 그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 한 방울이 펑펑 내리듯 기쁨을 안겨주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험한 말도 칭찬의 말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머무르고만 있었다. 그는 빨리 말해달라고 몇 번이나 지적했지만 나는 말을 꺼내기를 망설였다. 인사치레라도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얼음 속에 갇힌 것처럼 혀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다. 대문 밖으로 나올 때쯤 그는 씁쓸한 표정을 지며 한마디 해달라고 다시 졸라댔다. 학교에서 익히 봤던 그 모습이었다. 너덜너덜 실밥이 터진 헌옷처럼 의기소침한 그 얼굴. 나는 뽕뽕다리 위에서 해지기치게 이렇게 말했다. 저 그림을 우리 집에 걸어놓고 싶지는 않아. 묵묵히 고개 숙인 채 땅바닥 내려다보고 있는 그를 뒤로하고 나는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집에서 조금 더 멀어질수록 조금씩 멀어질수록 우리의 우정 조금씩 은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언손을 부비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렵게 시작한 우정처럼 추웠다. 그로부터 수십 년여 어느 날 그가 마음의 병이 깊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누구는 그의 집안에 정신병력이 있다고 했고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새엄마와 사느라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도 했다. 어느 날 문득 학교에서 잠만 자는 그 친구가 떠올랐다. 행복했던 시절에 머물고 싶은 그는 귓바퀴 속으로 귓바퀴 속으로 우르르 들어오는 소음을 밀어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연습장에서 스타버릴 소리에 귀를 빼앗기기 싫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 번은 그가 이런 말을 했었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내가 똥을 누면 아이쿠 내 새끼 똥도 잘 싸네 말하며 나를 안아줬어.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똥 그림이 떠올랐다. 나에게 똥은 짜증, 미움, 분노 같은 구린내난 시간들이었다. 어두운 화장실에서 그런 냄새나는 시간들을 빨리 처리하고 나오고 싶었다. 하지만 그에게 똥은 웃음처럼 아름다운 추억이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는 엄마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시간표 같은 거.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12점 모두 똥 그림을 그리진 않았을 것이다. 똥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을 테니까. 조심스레 그 마음 문을 열었던 그가 다시 문을 잠그고 살아갔을 그 수많은 세월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정복 씨는 사랑은 학문으로 묻고 입으로 배설하라. 학문으로 묻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에 숙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은 어렵다. 지금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다. 한방눈, 저 한방눈도 한때는 시궁창물이었을 것이다. 부지깽이. 어린 시절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캄캄할 때 들어오면 어머니는 부지깽이로 나를 때리며 늘 이렇게 단도리를 했다. 캄캄할 때 돌아다니면 귀신 나타날지. 220, 220, 220. 하나, 둘, 셋, 넷. 모르니까 빨리 들어와. 1960년대 그 당시 귀신이 두려움의 존재로 사람들 입살에 오르곤 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는 더 놀고 싶어 집에 늦게 들어갔다. 유난히 고집이 센 나는 집에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그 정해진 틀이 정말 싫었다. 순종이라는 가 주머니에 들어있었지만 거리낌 없이 꺼내는 방법을 몰랐다. 손으로 만져거리다 뭉개져 버리는 날이 많았다. 어머니는 놀고 싶어하는 나를 무섭고 막이 꾸짖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어머니에게 반항을 많이 한 나는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무난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지람을 했을 것이다. 그 바람과는 달리 나는 늘 몰랐다. 세상이 정한 흑백의 비밀을 직접 만져보고 싶었다. 만져보다. 내 혀로 핥으면서 스맛을 알고 싶었다. 그런 나를 어머니는 염려스러워했다. 만져보고 만져보다. 만져보다 만져보다 만져보다. 122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만져보고 만져보고 싶었다. 내일로 핥으면서 어느 날 나는 집 밖으로 집 밖에서 버티다가 집 밖 집 밖이라는 222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버티다 어머니한테 들키지 않고 집에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어린 동생들을 챙기느라 늘 바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들키지 않는다면 그날 저녁은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나는 하굣길에서도 느린 발걸음으로 걷고 또 아이들은 놀 자리를 비우며 어김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이들과 함께 놀 기회가 없을 때는 뒷동산에 홀로 올라가 거기에 서인 남들이 당산나무에 오르기를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꽤나 오랜 시간을 보냈다. 당산은 워낙 커서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매번 미끄러지면서도 다시 오르고 오르다 미끄러져 몸뚱이를 다쳐 상할 날이 없었다. 어머니한테 야단 맞는 것보다 나무 오르기 도전을 하다가 다치는 이게 마음이 더 편해. 도전은 좀처럼 멈춰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면 항상 집에 늦게 들어가기 일쑤였다. 하루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오는 틈을 타서 집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갔다. 대문이 워낙 커서 삐그덕 소리가 요란했지만 어머니는 놓치지 못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어머니가 있는 정지로 갔다. 어머니는 아궁이에서 부직갱이를 들고 불을 떼고 있었다. 그 곁에 앉아 머물렀다. 부직갱이는 전에 봤을 때보다 더 짧아져 있었다. 나는 부직갱이로 칼싸움을 하고 연필처럼 잡고 마당에 그림을 그리도 해 정이 갔었다. 부직갱이가 몽땅 작아졌어요. 부직갱이가 없다면 불길을 세기를 조절할 수가 없어. 밥이 타버리지. 타버린다. 타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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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버리. 22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타버리지.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어찌 보면. 뒤에 123.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찌 보면 부적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적기가 불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작아지면 어떡해요? 불 속으로 던지지. 어머니만에 나는 처음으로 부적기가 고마웠고 미안했다. 부적갱이는 장작보다 덩치는 작지만 장작이나 솔가지 이길수록 도와주며 그 곁을 지킨다. 불이 옮겨 붙다. 옮겨 붙다. 옮겨 붙다. 옮겨 붙다. 옮겨 붙다. 옮겨 붙다. 불이 옮겨 붙은 부직갱이는 까맣게 자신을 태우면서도 그 쓰임을 다한다. 길이가 짧아져 아궁이에 제 몸을 더 이상 집어넣다. 집어넣다. 집어넣을 수 없을 때까지 불의 숨길을 다독인다. 어머니는 부지기기처럼 어머니의 성이 닿을 때까지 나를 끊임없이 다독여 주었다. 다독여 주었다. 224. 224. 하나, 둘, 다섯. 다독여 주었다. 다독여 주었다. 다독여 주었다.
고들고들한 밥과 같은 성숙한 사람 만들기 위해 부지깽이를 들어 나를 야단쳤을 것이다. 어머니의 깊은 속도 모르는 나는 집에 들어가기 전략을 매번 짜서 들키지 않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2, 4 아유. 불관계가 없어. 집에 들어가기 제일 코스. 이는 길에서 뒷문을 바라볼 때 오른쪽 코스이다. 이 코스는 이웃집 마당을 통과해서 우리 집 직간의 담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코스는 이웃집 할머니 따가운 눈치를 받고 견뎌야 한다. 이게 더 무나 싫어서 대부분 이 코스는 포기하고는 되겠다. 집에 들어가기 코스. 이는 직간과 대나무숲 사이로 들어가는 코스다. 직간 옆에는 돼지우리가 있고 돼지우리 밖으로는 대숲이 있다. 그런데 이 대숲에 가려면 반드시 너비가 2m가량 되는 도랑을 건너야 한다. 그래 신발을 벗고 바지깡이를 걷어올린 뒤 도랑을 건너 대숲으로 올라서야 한다. 그런데 도랑을 건널 때 미꾸라지들과 거물이들이 살고 있는 뻘을 지나야 하는데 그 느낌이 정말 싫었다. 그래서 이 코스도 만만치 않았다. 선택하기엔 망설여지는 코스였다. 집에 들어가기 3코스. 이는 팔레트로 들어가는 코스이다. 우리 집을 끼고 들어가는 도랑물에 흐르는 물의 양은 꽤 많은 편이었다. 그래서 이 도랑의 물이 우리 집 팔레트로 들어왔다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대숲과 흙담 사이 7m가량의 큰 돌이나 넓적 바위. (225)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넓적 바위, 넓적 바위. 넓적 바위. 넓적 바위. 넓적 바위. 넓적 바위. 넓적 다리. 넓적 바위. 넓적 바위. 넓적 바위를 깔아놓고 넓적 바위 놓고 물결 위에 판자병 높이 4m가량 쌓아 밖의 길들에서는 집을 들여다 볼 수 225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들여내다 볼
들여다볼 수 없도록,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들여다볼 수 없도록, 들여다보다. 이곳에는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판자가 물결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길 밖에서 겉옷을 벗어 흙담 안으로 먼저 던져놓고 팬티바람 일종의 수영복처럼 물속에 다이빙하여 빨래터로 잠수하여 들어오는 코스였다. 이 코스를 실행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코스이기도 했다. 빨래터에서 목욕할 때는 한두 번 빨래터에서 판자 밑으로 잠수하여 길 밖으로 나간 적은 몇 번 있었다. 언젠가 한번 써먹기 위해 사전에 미리 훈련 겸 연습을 해본 거였다. 집에 들어가는 네 코스, 이는 대문 밖에서 볼 때 왼쪽 집으로 들어가는 코스였다. 이 집을 통과하려면 도랑이 다리를 건너 뒤로 들어가 흙담을 넘어야 했다. 그런데 이 집을 통과하려면 건방지 할아버지 온개를 한동안 들어야 했다. 그 코스로 가장 빨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건 할아버지 눈에 안 띄어야만 가능했다. A범들을 중요하신 그 할아버지는 나를 보기만 하면 잡아다 꿇어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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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잡아다 꿇어앉혔다. 선비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며 한동안 훈계를 하셨다. 할아버지는 헐헐 타올 줄 아는 나라는 불길 사이로 부지깽이를 넣어 틈을 만들고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말씀이 다 끝나면 항상 부지깽이처럼 내 등을 토닥토닥 해 주셨다. 토닥토닥 해주셨다. 226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며 어머니가 들키지 않게 집에 들어가는 방법을 요구했지만 결국 나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날이 많았다. 하루는 아궁이 앞에 놓여있던 몽땅 연필 부지깽이가 사라지고 말았다. 고들고들한 밥을 짓기 위해 제 몸을 던진 부지깽이. 그날따라 밥은 서럽게도 엄청 많이 졌다. 어머니는 불을 뒤집다 작아진 부지깽이. 그날따라 어머니는 불 때 작아진 부지깽이처럼 그렇게 10여 년을 병석에 계시다 돌아가셨다. 부모님 산소를 다녀온 길에 나뭇가지를 주었다. 부지깽이로 딱 쓰기 딱 좋았다. 어머니 나이가 되어보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시들어진 불씨를 끌어모아 자식들의 불길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나도 부지깽이처럼 그 길을 가고 있었다. 짧아져 더 이상 불을 뒤집을 수 없을 때까지 어머니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어머니처럼 227
227 밑에서 실험을 했나? 대어보니 밑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어보니 227 밑에서 어머니 치랑 어머니처럼 어머니처럼 그러네. 김치 계란매미야 악불 맞네. 아직도 슬갱이처럼 아직도 다 먹군요.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모님들 반갑습니다.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재원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모님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반가워요. 프랑기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노력하라. 프랑기님, 재원님, 본매님 반가워요. 본매님, 프랑기님 반가워요. 재원님, 본매님 반가워요. 본매님, 재원님 반가워요. 사우사우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모님들 반갑습니다. 본매님, 프랑기님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사우사우님 반가워요. 사우사우님, 재원님 반갑습니다. 네, 재원님, 사우사우님 반갑습니다. 사우사우님, 교수님, 오늘님 굿밤 되세요. 본매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재원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프랑기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원님, 문호님들 굿밤 되세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겸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오늘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에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 오르바, 사요나라, 비드젠, 굿바이.